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티삭스 최신 동향과 평가 대응 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의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서 보이신 것처럼 하단부의 Q&A 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되는 교육 자료는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참석자분들께 한해서 송부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웨비나가 종료된 후에 되도록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티삭스 최신 동향과 평가 대응 전략 DKS 웨비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시작하는 세션은 먼저 DQS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DQS에서 다루는 세션은 티삭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 트렌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이 접수되는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DKS 세션을 진행하는 저는 ENX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티삭스 한국 지역 영업업 전문가로 DKS 코리아에서는 CIG 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티삭스나 정보보안 쪽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1년에 한 4번 정도 현장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는 세일즈 마케팅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캐스 아젠다는 저희 디캐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티삭스 제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티삭스에서 사용되는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DQS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DQS는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전문 평가 기관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고, 독일 표준협회에 소유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DQS 코리아는 1900, DQS 그룹은 1985년 독일의 최초 품질 보증 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설립되어서 60개국에서 80개의 오피스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가 및 국제 표준과 규격에 대해서 200개 이상의 감사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KS 그룹의 인증서가 전 세계 130개국에서 6만 5천 개 이상의 인증서가 발행이 되어 있고, 저희 DKS 그룹은 각 국가의 최초 인증기관들끼리 모여서 설립한 IQ넷의 창립자이자 활동 멤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KS는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품질 기반인 IATF 16949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정보보안의 티삭스, 최근 사이버 보안인 ISO 21434와 그 외에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ESG 평가인 RBA와 RSCI를 특화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모든 표준 다 저희 한국 지사에서는 한국인 평가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DQS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한국과 외국 기업들을 저희가 좀 레퍼런스로 준비해 봤고요. 여기는 화면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DQS 코리아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DQS에서는 이 티삭스나 정보보안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IT 업계 출신이나 학계 출신의 전문 평가위원을 모셔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증기관들에서는 품질이나 환경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보안평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DKS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보보안의 전문으로 특화된 분들을 모셔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 컨설팅 기관 출신이나 이제 업계 시소로 활동하시던 분, 또는 대학교에서 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고품질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퀄리피케이션 자격은 ISO 27000 같은 경우는 IRCA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IRCA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티삭스 서비스를 하는 모든 심사원은 두 개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디캐스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문 전담 인원이 티삭스 평가 프로세스 전 과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가 기관들하고 다르게 평가 계약부터 평가 일정 수립, 그리고 인증 서비스 관리, 사후 고객 지원까지 전담 인원을 통해서 한 번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삭스 한국인 심사원들 8분에 대한 간단한 학력과 자격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배포할 때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티삭스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이 티삭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와 현재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요. 티삭스는 우선 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라는 말의 약자로서 정식 발음은 티삭스로 2025년 7월달 ENX에서 공표했습니다. 이 티삭스는 자동차 산업의 전문 공급망을 위한 정보보안 평가 체계로 이제 완성차와 대형 티어1 서플라이어들이 고객사의 정보보안 수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된 평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VDA 이사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정보보안과 자동차 산업의 프로토타입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ENX를 통해서 완성차와 서플라이 체인에서 서로 상호 어느 정도의 정보 보안 수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삭스가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낯선 표준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유를 만든 표준은 아니고요. 우선 VDA라고 해서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ISO IC의 27001 정보보안 표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의 요구사항을 더해서 VDA ISA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ENX라는 관리기구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ENX는 평가기관을 승인, 그리고 티삭스 결과를 등록하고 공유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티삭스 정보가 공급망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ISO 27001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티삭스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하지는 못하고요. 뒤에서 호술할 성숙도 모델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또,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이 티삭스는 일반 인증과 달리 사후 갱신 심사 구조가 없고 요기간은 3년으로 발행을 하되 3년마다 최초 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티삭스 평가를 관리하는 기구 ENX는 지금 2026년 7월 현재 완성차에서는 아우디와 BMW, 벤츠, 그리고 르노, 폭스바겐, 포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티어1 서플라이어 보쉬와 마그나, 발레오, 그리고 프랑스 자동차 산업협회와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각각 참여를 해서 ENX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삭스가 좀 특이한 게 일반 인증 같은 경우는 티삭스 이런 인증이 필요한 참가자가 인증기관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 티삭스 평가의 경우에는 참가자와 평가기관이 모두 ENX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각각 이 참가자와 평가기관이 또 다른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모든 평가 정보와 심사 정보 그리고 인증 정보가 ENX 관리감독 기관에서 관리가 되고 공유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어떻게 T삭스를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장표인데요. 폭스바겐, 머세데스나 BMW는 2020년대 초반부터 이미 요구를 하고 있었고, 티어1 서플라이어들도 2020년이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주요 화두 중에 하나 르노 자동차에서 이제 공문을 뿌려서 2027년 1월 2일에는 7월 1일부터 꼭 필요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뒤에서 제가 실제 장표를 좀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NX는 현재 이 T삭스를 전 세계 2만 개 이상의 그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있고 매월 500개 이상의 신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2만 개 인증 중에 전체의 46%가 10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티삭스 인증은 전 세계 90개국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이 탑 10에 저희 한국이 없고, 한국은 지금 약 19위 정도로 되고 있다라고 ENX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인증의 46%가 100명 이하 사업장이고요. 그중 또 10%는 10명 이하 사업장이 이 티삭스 인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인증의 3분의 2 이상은 독일 외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인증을 받고 있어서 2017년 이 티삭스 인증이 시작될 때는 독일에서 주로 이 인증이 유지가 됐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독일보다 독일 외에서 이 티삭스 인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삭스가 이제 발주된 지 딱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6년에 처음 VDA ISA 버전 2.1로 해가지고 티삭스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최신 카탈로그는 이제 2023년 10월에 발행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26년 7월 1일 날 ISA 2027 버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2027년 버전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2027년 1월 1일부터 계약되는 심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버전을 사용해서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ENX에서는 27년부터 이제 28년 매년 새로운 VDA ISA 체크리스트를 발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으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 개정될 때 약 10개에서 20개 사이에 통제 항목과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있으니까, 3년 뒤에 다시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 30개에서 60개 사이에 통제 항목이 변경될 거다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인 티삭스의 성숙도 모델.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주요 개념 한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삭스의 평가 프로세스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작을 할 때 ENX에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략적으로 계획과 키워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3에서 12개월이라는 거는 실제로 VDA ISA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조직이 준비를 하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조직에서 준비를 하고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키워크 미팅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평가 범위나 평가 사업장 이런 것들을 확인 후에 이 ISA 어세스먼트 준비는 이제 저희 쪽에 카탈로그와 증정 자료를 제출하셔서 온라인으로 문서 검토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약 2주 뒤에 현장 심사나 온라인 심사인 본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부적합 또는 결함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바로 레이블이 부여가 되느냐 아니면은 임시 레이블이 부여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부적합이나 결함 사항이 있어도 최대 3개월에서 9개월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추가 심사를 하면은 최종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인증과 다르게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으시기 때문에 심사 도중에 부적합이나 이 결함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시정 조치를 통해서 꼭 추가 심사를 해야 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티삭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걸로 왼쪽에는 폭스바겐, 가운데는 BMW, 우측 상단은 ZF 그룹에서 뿌린 공식 공문에 대한 발췌 부분이고요. 완성차나 티어 서플라이어마다 안내 메일을 통해서 해당 조직에게 티삭스 취득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식 메일에는 평가 범위를 지정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범위는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라는 거와 어세스먼트 레벨로 나뉘어 있는데 이건 뒷장에서 다시 한번 후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6년 6월 18일 르노자동차에서 서플라이어 공급망에 뿌린 공문으로 여기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2027년 7월 1일까지 평가를 받도록 요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27년 7월 1일까지 티삭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어펜딕스에는 이제 어세스먼트 레벨과 오브젝티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반 생산 사업장에는 레벨 2, 높은 가용성, 하이 어베러빌리티로 받고, 매우 중요한 생산 현장은 레벨 3, 베리 하이 어베러빌리티로 받는데, 이제 이번 매우 중요한 생산 현장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장마다 별도로 르노에서 연락을 통해서 이 인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문을 통해서 조직이 어떠한 인증을 어떠한 범위로 받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티삭스 평가 범위 중에 특히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를 다루기 위해서 준비한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평가 영역은 정보 기반, 그 ISO 27001 기반인 정보 보안과 그 자동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시제품 시험 차량 보안, 그리고 GDPR과 연동되는 개인정보 보안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메인별로 색깔을 채워넣은 이유가 뒷페이지하고 좀 연동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ENX에서 배포한 티삭스 핸드북에 서술되어 있는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입니다. 티삭스는 다른 인증과 다르게 인증 범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모듈형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르노 자동차에서 얘기한 목표가 이 5번 하이 어벨러빌리티 그리고 6번에 베리 하이 어벨러빌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측에 보면은 AL이라고 해가지고 하이 어벨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세스먼트 레벨 2 그리고 베리 하이 어벨러빌리티는 레벨 3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선 이 정보보안 체계의 세 꼭지점이 기밀성과 가용성과 무결성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우선 티삭스 VDA 이사 카탈로그에서는 무결성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고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기밀성과 가용성을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인포 하이와 베리 하이는 이 기밀성과 가용성을 모두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밀성과 가용성을 나눠놓은 이유는 이제 연구 R&D 센터나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들은 가용성보다 기밀성이 중요할 수 있고 오히려 연구 개발이나 그런 개발보다는 생산이 중요한 회사들은 아무래도 가용성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노 자동차 외에 폭스바겐이나 BMW, 머스데스 같은 OEM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자동차를 취급하는 경우 이런 프로토타입 보호를 적용될 수 있고요. 이 데이터 프로텍션이나 GDPR 섹션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고객센터를 운영하시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일반 양산 회사에서는 저희는 완성차의 요구사항이 없이는 되도록 받을 필요가 없는 범위 중에 하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세스먼트 레벨이 결정된다라고 앞에 안내를 드렸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격 평가가 진행이 되고 레벨 3 같은 경우는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 레벨 2와 3고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조직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갖고 있는 경우를 레벨 1으로 하는데 우선 공식적인 평가 결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레벨 2부터 공식적인 인증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개별 통제에 대해서 무작위로 검증을 한다. 그래서 전체 요구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증거와 증정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준비를 하시는 데는 어세스먼트 레벨 2로 준비를 하시나 레벨 3로 준비를 하시나 들어가는 공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레벨 3는 레벨 2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당연하겠지만 ISA 카탈로그에 대한 요구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증적 자료나 증거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지 사용하고 있었는지 오디 트레이를 추적하고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실제에서 현지 직원들이 실제 정보보안 정책과 규정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현장 비계획 현장 인터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프로세스 이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사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어떻게 업무들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레벨 2보다 난이도가 높고 더 꼼꼼한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2.5 평가는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고 레벨 3 평가를 신청하셨는데 재해나 혹은 어떤 소요 사태에 인해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우선 평가의 일부를 원격으로 평가를 하고 현장 심사가 수행될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를 저희는 2.5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2.5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현장 평가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레벨 2에 대한 인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벨 3 현장 평가가 수행돼야만 레벨 3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레벨 2.5라는 것은 ENX에서 분류를 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로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요 핵심 모델 중 핵심 아젠다 중 하나 메이셔리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ISO 27001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숙도 모델 때문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숙도 모델은 스파이스 모델로 이제 CMMI 모델과 비교되는 모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스파이스 오리지널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VDA 이사 카탈로그에 맞춰서 좀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VDA 이사 카탈로그 T삭스에서는 메이처리티 레벨 3 이상으로 평가를 선택하시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레벨 0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구현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서나 매뉴얼이나 절차서 둘 중 하나가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서와 절차서가 있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수행한 증적 자료, 그 계획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레벨 3는 그럼 레벨 2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레벨 3에서는 당연히 표준 절차와 절차 간의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경우에 레벨 3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레벨 3에서는 당연히 프로세스마다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고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프로세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적격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자원이 보장되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 메이처리티 레벨 설명 뒷페이지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레벨 3 부분을 서술을 하겠습니다.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KPI를 통해서 측정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KPI를 작성하지 못하는 밸리데이터나 통제에서 벗어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는지 다루고 있어 레벨 4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T삭스 평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어떠한 통제 항목에 있어서 레벨 4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평가를 진행하시는 심사원 또는 감사하시는 분께서 관련된 정책 절차에 대해서 KPI 자료와 디비에이션 데이터에 대한 루트 코스 어널리시스와 커렉티브 액션 등 자료를 요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레벨 3로 넘어가면은 모든 통제 항목을 평가할 때 레벨 3로 넘어가는 점수가 레벨 3로 평가가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통제 항목에서 레벨 3를 선택하셔도 최종적인 점수는 레벨 3와 동일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항목을 높게 평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레벨 5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산 목표, 뭐 성과 변화 분석, 전략 수립, 네, 저는 아쉽게도 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레벨 5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나 정책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전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진 회사는 그러면 이제 전략계획 수립서나
개선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증적 자료를 같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셔리티 랩의 성숙도 2와 3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장표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벨 2에서는 해당 프로세스가 계획대로 관리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프로세스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당연히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인터페이스 정도는 담당자들끼리 그냥 의사소통이 관리되는 수준 그리고 운영이나 이런 증적 자료가 존재를 하는데 담당 부서 내에서만 수행하는 그런 증적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퇴직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절차가 있는데 퇴직자가 발생하면 HR 담당자가 IT 유관부서에 이메일로 통보를 합니다. IT 담당자는 그 메일을 보고 계정을 삭제하고 삭제한 결과만 보관하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벨 2라고 보는데요. 레벨 3는 어떻게 다른가? 이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로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저희는 다른 프로세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역할과 책임이 있고 프로세스 간 책임과 경계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프로세스 간 책임과 경계의 정의란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유관된 부서들끼리의 책임과 권한은 그리고 그러한 업무의 한 그 경계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선행 프로세스와 행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는가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정책 표준 절차, 작업, 작업 지침과 기록 이런 통합 계층으로 5단계로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정책서나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 이제 관련 사항 표준을 배포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자기가 반복 운영되고 일관되게 연결돼서 진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HR에서 이제 퇴직 확정이 된 경우 표준 해석 프로세스라는 트리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린 RSCI 차트와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이거 어떻게 이제 이들이 에스컬레이션 될 거냐 이런 기록들이 다 반복되고 운영 기록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저희는 인증기관이다 보니까 우선 DQS 그룹은 이제 티삭스 인증을 받은 그룹입니다. 실제로 제가 평가를 제공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DQS 본사에서는 티삭스 평가를 받았고요. 그 결과를 갖고 있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장표가 꼭 정답만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저희 이제 워킹 그룹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준비한 자료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가 통용될 수 있다라고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자료들이 수작업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인터페이스에서 어떠한 이제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트리거가 발동되었을 때, 그 인풋이 들어가고, 그 인풋이 관련된 담당자에게 전달되면, 그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산출물을 갖고, 후행되는 프로세스에 연동해서 그 과정들을 검증한 다음에, 예외나 이제 에스컬레이션 한 상태가 발생하면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그러한 기록들을 남겨놓는다. 그래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들이 보통 한 프로세스의 아웃풋이 다른 프로세스의 인풋이 되는 구조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밑에 보면 예를 들면 자산 관리를 하면 자산 식별을 했을 때 그 자산 식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 위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 컨트롤을 할 것인가, 리스크 트리트먼트를 할 것인가 이 결정을 하듯이 취약점 관리를 했을 때 발견된 취약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변경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연계성을 갖고 저희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조직의 책임의 인터페이스는 여러 부서가 하나의 통제에 참여할 때 책임의 경계를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설명드리기 쉬운 게 인사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를 관련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입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정보를 하거나 퇴직했을 때 인사팀이 관련된 정보를 내부
시스템망에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관련된 부서장이나 이제 이런 인원들이 그런 정보를 받고 해당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제 타이머나 이제 인풋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만든 거를 저희는 RSCI 차트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런 RSCI 차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작동하고 보여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과 데이터 인터페이스도 필요한데, 그 이제 실제로 HRIS,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자나 이동이 발생하면 아예 접근 관리 담당자 쪽으로 해당 정보가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관련된 프로그램, 뭐 아주레나 뭐 MS365 VPN 같은 이런 시스템에 접근 관한 계정이 삭제된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취약점 관리를 통해서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연계되는 시스템 간 연결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RSCI 매트릭스로 저희 실제로 DQS 그룹에서도 사용되는 매트릭스인데요. 이제 RSCI 매트릭스는 R은 리스폰스고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어카운트블은 이제 승인하는 사람, 되도록이면 어카운트블은 단 한 명은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밑에 데퓨티를 넣어가지고 이제 대리를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추가 한 명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들은 이제 당연히 유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얘기를 하고 인폼들은 이제 해당 결과를 통보하는 단방향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RSCI를 할 때 저희는 태스크 단위로 세분화를 하고 어카운터블 최종 승인권자는 한 명.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승인권자가 부재 시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은 필요하고요. 실제 티켓과 승인 로그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평가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승인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최종 책임자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 태스크에 너무 많은 담당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담당한다. 그럼 결국엔 누구도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담당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만 기재해서 할 경우에 당연히 조직 개편이나 인력 변동이 있을 때 효과가 없는 그런 차트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요것도 보시면은 입사, 이동, 퇴직 정보 등록은 HR 부서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HR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이 관련된 부서장이 권한 신청을 요청을 전담하는 부서겠죠. 뭐 새로운 입사자가 오거나 새로운 입사를 할 때 해당 부서장이 어떠한 권한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 신청을 하고 요청하고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HR도 매니지먼트 담당자나 시스템 오너, 정보보호팀에서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우선 단방향으로 전달을 받고요. 당연히 부서장이 승인하면은 그 식별및 접근관리 담당자는 그 권한 부여 시스템에서 실제로 이게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그 시스템 오너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여된 권한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저희는 뭐 분기 1회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분기 1회 이런 검토를 이제 실제로 접근관리 담당자가 검토하고 시스템 오너가 승인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시스템 오너는 이런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정보보호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충분하게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에 관한 승인이나 위험 수용은 정보보호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관리 담당자나 부서장, 시스템 오너들은 당연히 정보보호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권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RSCI 차트를 보면은 관련된 부서들이 어떻게 서로 인터페이스가 작용하고 어떠한 인원들이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야 되며 어떠한 부서들이 이렇게 정보를 같이 사전에 협의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RSCI 매트릭스를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면 좋은데 저희 뭐 꼭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그 수작업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인데 이게 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보통 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표현의 차이일 수 있지만은 왜 내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 그 경영진이나 매니지먼트에서 찍어 누르면은 그냥 일반적인 크라이테리아 사내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경우에는 각 사업부마다 각 부서마다 이제 위에서 찍어내리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내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내부 서비스 레벨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5.2.5 취약점 이런 기반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점수는 CVSS 기반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어떠한 것에 따라서 요거 취약점 분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안팀에서 보통 외주 업체를 통하거나 내부 레드팀이나 관리팀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패치는 보안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IT 유지관리팀이나 시스템팀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관된 부서와 이러한 CVSS에 따른 수치학적이 발견된 점수들을 그 사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시점 내에 할 것이냐 이렇게 협의해서 그 기준을 만든 표를 예제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은 방문자 관리 프로토타입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방문은 최소 3영업일 전에 하고 서명을 하고 이런 것들 실제로 이것도 보안 관리팀에서 그 IT 보안팀에서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실제로 물리 보안을 담당하는 유관부서하고도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레벨 3에서 이런 내부 SLA가 그 기준이 그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SLA 준수율이 측정되기 시작하면 KPI를 보고 레벨 4로 레벨 4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SCI와 SLA가 결합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기 추적할 때 흐르는 그 프로세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이 확정되면 트리거는 HR 담당자 리스폰스부 책임 있는 사람은 퇴직 확정 즉시 입력을 해서 프로세스를 발동합니다.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프로세스가 발동이 돼서 접근관리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접근관리 담당자는 이 영업을 그 HR에서는 1영업일 이내에 티켓을 생성을 하고 접근관리 담당자가 받으면은 퇴직일 내에 퇴직일 당일 18시까지 관련된 계정에 대한 시스템 접근 전환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길에 이제 회수를 완료했는지 시스템 오너가 권한 회수를 확인을 하고 이 관련된 증증 자료를 보존해서 외부 감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책임자 통보가 늦어지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인원들에게 통보가 되고 이게 총 문제가 되면은 RCA, 루트 코즈 어나리시스, 원인 분석과 이 재발 방지를 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밑에는 예제인데요. 실제로 이 HR 담당자는 퇴직 확정 후 1영업일 이내에 인사자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관리 담당자에게 전달을 한다. 접근관리 담당자는 퇴직일 18시간 기준으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시스템 오너는 이게 영업일까지 개별 업그레이션 번호 해소를 확인하여서 직접적으로 남긴다. 비활 요건은 자동 에스컬레이션 되어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통보된다. 라고 이게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 답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장표는 이제 이번 루너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 티삭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준비해놨어요. 보통 자체 준비하시면은 10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건 이상, 저희가 지금 280건 정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 평가를 준비한 회사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기간표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시기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 표를 준비한 이유는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받는 게 좋지만 우선은 제가 아까
앞장에 설명드렸던 르노 자동차 요구사항이 2022년, 27년 7월 1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ISA 체크리스트 27년 버전이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라 언제 평가를 받으시냐에 따라서 체크리스트 준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지금 DQS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세션은 이제 저희 파트너사인 SOT 글로벌의 임태환 이사님께서 진행을 하실 예정인데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부분이 잠시 Q&A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의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말에 티삭스 인증을 받을 계획인데 ISA 2027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인증기관과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ENX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인증기관과 26년 내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 버전인 이사카탈로그 6.0 버전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등록이 지연되고 계약이 지연돼서 27년 1월 1일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27년 버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가 기간인 DQS뿐만 아니라 저희 경쟁사들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긴 한데 이 계약의 접수 시점은 임의로 변경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 계약서 접수 시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접수 날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서 기한을 넘기면은 그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사카탈로그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DQS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SOT 글로벌의 임태환 이사님께서 다음 세션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SOT 글로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티삭스 인증 컨설턴트를 주로 하고 있고요. 먼저 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 주신 DQS 김도준 팀장님이야 DQS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2021년부터 티삭스 인증 컨설팅을 이제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인증 컨설팅을 수행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SOT 글로벌이고 사업 분야는 정보보안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는 2017년, 2018년부터 회사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회사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자동차 보안 컨설팅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T삭스 인증 컨설팅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보보호 전문 컨설팅 업체이기 때문에 T삭스 인증과 같은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IT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취약점 진단 컨설팅, 그리고 여러분 회사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리는 마스터 플랜 수립과 같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그 업무 실적 중에서 그 치삭스 인증 컨설팅 실적만 따로 발췌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 베트남, 인도, 폴란드, 독일 등 전 세계 5개 국가에 대해서 인증 컨설팅 실적이 있고, 국내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10개 도시에 대해서 인증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력들을 바탕으로 DQS에서 저를 이 안에 세워놓고 발표를 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티삭스 인증을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으나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에 제가 조금 빠르게 발표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정보보호 핵심 개념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앞에 김도준 팀장님이 말씀하신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슬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경부적합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경부적합 사례들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남겨주시면 이 발표가 끝나는 대로 Q&A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보호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 티삭스 머트리스 레벨 3라고 이제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티삭스 VDISA 체크리스트에 보시면 머트리스 레벨 CT에 있는 내용 중에서 머트리스 레벨 3에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이미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승려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성숙도 레벨 3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티삭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50점도 아니고 10점도 아니고 단 3점입니다. 이 3점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티삭스에서 요구하는 각 통제 항목별로 이 정책 지침이 다 매칭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서가 있고 이 계획서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되고, 또 업무를 수행을 하셨으면 실행 결과 보고서가 함께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실행하고 나시면 반드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까지 모두 있어야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심사를 받으실 때 심사원에게 우리 계획도 있고 결과도 했고 결과도 있고 시정 조치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시면 안 되고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거는 대표이사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은 임원이신 시소의 승인을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은 팀장님의 승인만 있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님이나 임원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 결제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적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제출하는 증적이 약 700개에서 900개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적들을 제출을 했다고 해서 경부적합이 하나도 없이 다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항상 경부적합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한국 내에서 경부적합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 업체명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요. 그 나머지 업체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그룹들조차도 경부적합이 다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관련된 준비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보보호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위해서 여러 번 업체에 방문을 하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티삭스 어차피 보안이기 때문에 IT 담당자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하셔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 전혀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내용은 가장 뒤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보안에 대한 사항은 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이 규정이나 정책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규정이나 정책에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은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기적으로 규정이나 정책대로 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도출이 될 건데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까지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는 게 법률부터라고 시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티삭스도 동일합니다. 티삭스도 티삭스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안 요구사항들이 모두가 다 규정이나 정책들에 다 녹아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티삭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대로 규정의 정책에 있는 내용들처럼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정 조치까지 모두 완료가 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을 심사원한테 여러분들이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디삭스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거는 뭐 IT 담당자 그리고 뭐 솔루션 도입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랜트 체크 액트 PDCA 사이클에 의해서 보안 프로세스가 모두 완성되고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을 잘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TSAX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분야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SAX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관련된 분야에서는 총 7개 분야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정책부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인적 자원부터 가장 마지막 정보보안 법률 준수인데요. 저희가 지켜야 될 정보보안 법률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 제가 범대라고 간략하게 뭐 연 1회, 분기 1회, 월 1회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정책 개정 그리고 보안 경영 검토, 위험 평가, 그리고 내부 감사, 사업 연속성 관리, 외부 IT 서비스 관리, 그리고 취약점 진단 이런 업무들은 최소한 연 1회 한 번은 업무를 수행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결과 보고도 있어야 되고 발견된 문제점을 지정조치한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까지 모두 세 개가 세트로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 자산 관리, 자산 관리나 접근 권한 할당 관리 이런 것들은 분기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뭐 로그 점검이라든가 이벤트 로고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월 1회, 출입 기록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월 1회 한 번씩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티삭스 인증에 시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항목들, 뭐 A라든가 Q라든가 이미 적혀져 있는 나머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행을 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PDCA 사이클에 의해서 모두 업무를 이행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T삭스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에 관련된 사항은 연일에 하는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취급 교육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프로토타입 취급 교육은 아, 반드시 미어원과 경비원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미어원과 경비원을 말씀드리니까 조금 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미어원과 경비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사 내에 어느 곳이든지 출입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최소한 연 1회 한 번은 보안 교육과 별도로 프로토타입 취급 교육도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나머지 항목 역시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이 프로토타입 프로텍션 역시도 PDCA 사이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은 디삭스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면서 경부적합을 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티삭스 인증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티삭스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분야에서 경부적합을 가장 많은 항목 5개를 추려왔습니다. 3.1.1, 7.1.2, 6.1.1, 5.2.5, 1.3.1 항목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경부적합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3.1.1 보호구역 지정 및 물리적 출입 통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경부적합이 있었던 사항은 요 CCTV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CCTV에 관련된 내용은 3.1.1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가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T사스에서 요구하는 CCTV 모니터링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영하시는 CCTV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CCTV 모니터링은 사고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적으로 주로 사업장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사스에서 요구하는 CCTV 모니터링은 불법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탐지할 수 있는가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티삭스 준비를 하신다면 반드시 외곽 펜스에 모두 CCTV가 설치가 돼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사각지대가 없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컨설팅을 해보면 그러십니다. 뭐 설마 이 정도까지 경부적합이 나오겠어요? 지적을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 회사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실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경부적합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CTV를 이제 촬영을 하시면 영상 보관 기간과 촬영 시간은 CCTV별로 모두 동일하게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난 사건에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될 때 CCTV의 촬영 시간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CCTV는 반드시 촬영 시간이 모두 일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촬영을 하게 되면 사람 얼굴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걸음걸이를 하는지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촬영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어떤 사항들을 요구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들을 모두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사항은 이제 출입 통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 회사들을 이제 방문을 하다 보면, 그래도 내방객 출입관리대장을 작성을 잘 요청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간혹 가다가 누락 있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항목들 나중에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이 다 보시고 출입관리대장에 누락되는 항목이 있다. 그렇게 경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 이름, 제 소속, 제가 방문한 뭐 연락처, 뭐 언제 했는지, 언제 나갔는지 이런 정보들 모두 다 누락 없이 출입관리대장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막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퇴사자하고 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이분들의 출입 권한은 즉시 회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최근에 퇴사하신 분 10명 명단 달라 해서 이분들의 출입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출입권화 신청 프로세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팀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채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우리 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출입권을 주세요.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공식적으로 수립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신 후에 그다음에 출입권을 주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통제구역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구소, 시작실, 뭐 측정실, 그리고 시험실, 서버룸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될 텐데요. 이 통제구역에는 반드시 이곳이 구역임을 알 수 있는 식별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간에서 식별 표지가 누락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경고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제구역은 반드시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사항인데요. 출입문 출입자 시스템이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 공간을 CCTV로 모니터링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통제구역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인가되지 않은 분들이 이 통제구역에 출입하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즉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해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상시 출입자 최소 지정이 있습니다. 통제구역은 반드시 허가된 사람만, 최소로 지정한 허가된 사람만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제구역 출입권을 지정을 하셨으면 분기 1회 이상 출입 권한을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5월 1회 한 번 정도는 출입 기록을 검토하시고 그 내용들을 승인받아서 증거 자료로 모두 제출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버실 관련돼서도 가장 많은 이제 경부 적합이 나왔습니다. 이 뒤에서도 나올 텐데요. 앞에서 여러분도 업무 공간은 CCTV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서버실은 예외입니다. 서버실은 사각지대 없이 서버실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업자가 서버실에서 작업하다가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아버린다든가 서버를 꺼버린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버실에는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서버실에는 전용 소화기, 하른 소화기 같은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되는데 소화기 점검 기록이 누락돼서 경부적합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1.2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 지삭스에서는 마지막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의 마지막 항목인데요. 마지막 항목에는 개인정보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요. 최소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두 다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수집한 때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 어떤 업무 절차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집하는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입사지원서입니다. 입사지원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집을 하시면서 받지 말아야 되는 키나 체중, 사진 등을 수집하는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받으실 때는 키, 체중, 사진 이런 것들은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든 회사가 동일한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인재풀. 입사 지원서를 받았는데 이번에 채용을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이분을 내가 채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 인재풀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텐데요. 인재풀로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별도로 받아서 분리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실 때는 여러분들 아마 다른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법적 중요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보유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글씨 크기나 색상을 통해서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처 미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홈페이지나 또 방문 예약 사이트 등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을 해서 게시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얼마간 보관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언제 파기할 건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게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누락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처리하실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방객이 오면 내방객의 식구를 확인하신다고 신분증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신분증 확인은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위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여권번호 등은 절대로 법률에서 지정하지 않는 한 수집하지 말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대신 앞으로는 명함으로 바꿀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방문 예약 시스템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네트워크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관리자 로그인할 때는 반드시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OTP 인증 등 다중 인증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하시면 입사 지원자로부터 지원서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채용 종료 후에 5일 이내 입사 지원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재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사 지원서를 받으실 때 별도로 동의를 받으셔서 인재풀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추가로 보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별도로 동의를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내방객 출입 기록. 내방객이 오면 저도 이제 항상 방문하게 되면 출입 기록 관리 대장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출입 기록 관리 대장은 보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반드시 파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이제 경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퇴사자 개인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여러분들 퇴사하신 후에는 개인정보를 3년 동안 그리고 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를 3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년 이상 여러분들이 퇴사자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 역시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서 어, 경력증명서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기를 하게 되면 그냥 파기했습니다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파기 관리 대장을 작성을 하셔서 그 기록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6.1.1 공급망 보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힘든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 언제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T삭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삭스는 OEM이 있고요. 모든 협력업체가 다 T삭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가서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해보면 T삭스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T삭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기 보안 평가를 해야 된다 하고 T삭스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T삭스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T삭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 회사 간의 비밀 유지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회사 간의 비밀 유지 계약을 잘 맺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T삭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회사 프로젝트 투입에 투입하는 협력사의 투입 인력에 대해서도 개인별 NDA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누락돼서 이런 것들이 경부적합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삭스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협력사 개인에 대해서도 NDA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체가 아니고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아마 169 사고 인증이 다 있으실 텐데요. 169 사고 인증 그 프로세스 내에 이 협력업체 정기 보안 평가 누가 할지, 언제 할지, 주기는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에 경부적합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제 보안평가를 했습니다. 네, 협력업체뿐만이 아니라 IT 유지보수 업체도 협력업체로 보시고 IT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서도 보안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가 기준 고도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도면 파기. 여러분들이 협력업체에 제품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도면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주실 텐데요. 그런 정보들이 우리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해당 업체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도면 파기 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후관리 영역이 있는데요. 연 1회,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정기 보안평가 체제를 구축해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안평가를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이제 보안 점검을 하다 보면 협력업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업체에 대해서 똑같이 시행백지 요구서를 발송하시고 협력업체가 시정투자를 하였는지 이런 사항들을 이행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준비하시고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취약점 진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 진단은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IT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의 보안 패치가 적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네,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취약점 진단에서 뺐겠습니다 해서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부적합으로 판단이 돼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경부적합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도 취약점 진단을 모두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취약점 진단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취약점 진단을 직접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취약점 진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통하고 취약점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EOS 시스템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그 운영체제 벤더들, 그리고 뭐 DBMS 벤더들은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OS 된 시스템은 그 보안 패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관세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 등으로 그 IT 담당하시는 분들이 EOS 시스템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곤란하시다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EOS 시스템들이 어떠한 사항들이 있고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고 언제까지 어떤 단계에서 차례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시고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최소한 심사할 때 한 대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셔서 우리가 계획대로 이 EO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뭐 MES든 QMS든 뭐 SCM이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과거 시스템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제대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아서 과거 시스템도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사하실 때는 저희가 뭐 과거 데이터 조회가 필요할 때만 이 시스템을 부팅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시긴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부팅을 해서 실제로 실사를 해보면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부적합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이 악성 코드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은 모든 컴퓨터에 전사가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윈도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리눅스, 유닉스에까지 모두 백신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1.3.1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보자산관리대장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자산관리대장에는 전사의 모든 자산을 파악을 해서 그 안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정보자산관리대장을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드리면 지삭스는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이 자산 조사를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거의 다 경부적합으로 판단이 돼서 결국에는 모든 자산 다 파악을 하시고 정보자산관리대장에 정보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사 자산을 조사를 하시게 된 다음에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 기준에 의해서 중요도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모든 전사 자산을 조사를 하시게 되면 각 자산별로 자산관리 담당자를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 담당자는 분기 1회, 최소 분기 1회 한 번은 자산관리 대장이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하시고 승인을 받아주시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프로토타입 프로텍션 인증을 받을 때 경부적합이 많이 나왔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 8.1.1, 8.2.5, 8.1.4, 8.1.8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경부적합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8.1.6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 항목은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 프로토타입, 이 제조, 가공 또는 보관되는 구역에 대한 무단 침입 시도를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TISAX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제구역 출입문에는 반드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곽 펜스는 사각지대가 없어야만 합니다. 어, 굉장히 심사원들이 꼼꼼하게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가 펜스를 불법적으로 넘어온다 했을 땐 반드시 알람이 울려야만 합니다. 이 알람 방식은요, 시각적으로 어떤 알람 음이 울려도 되고, 또한 청각적으로 CCTV 모니터링 화면에 뭐 번쩍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그 영역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청각적인 영역으로 해서 알람을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많이 걸렸던 부분이 이렇게 탐지를 하고 알람이 울렸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반드시 경구원들에게 모두 교육을 하시고 모의 훈련까지 시행을 했다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창호의 RCT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공부적합은 사실은 제가 이 티삭스 인증 컨설팅을 하면 제일 가장 가슴이 아픈 이제 경부적합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곳은 제가 방문을 해보면 미적 영역을 발휘를 하셔서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지어 놓으신 곳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부작업이 나와서 창문에 방범창을 딱하니 설치해놔서 그 미적 영역이 훼손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싫어하는 경부적합 영역입니다. 일단 RCT 등급이 무엇이냐, 이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침입자가 드라이버, 벤치, 쐐기, 망치 등 일반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침입을 시도할 때 이를 최소 3분 이상 지연시키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창호의 RCT 등급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RCT 등급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범창 그리고 P4A 등급 접합 유리를 이용해서 유리창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다중 창호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이 침입자가 잠금 장치를 해제를 쉽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를 이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P4A 등급의 이제 접합 유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도 뭐 수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의 앞유리가 보통 이 접합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 피포에 등급의 접합유리를 하면 무엇이냐면 유리가 깨질지언정 유리가 뚫어져서는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피포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테스트를 거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포의 등급을 받으시면 해당 유리창에 반드시 피포의 등급을 받았음을 유리창 구석 한쪽 구석에 반드시 마킹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시제품 보관창고는 방범창이 설치가 되어 있든 이 P4A 등급의 접합 유리를 유리창으로 사용하고 계시든 아니면 다중창호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출입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이렇게 조치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다음에 외부 경계 및 출입 통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고 여기도 또다시 CCTV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사각지대 없어야 된다. 그리고 CCTV를 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뭇가지라든가 나뭇잎이 CCTV를 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모두 경부적합이 나와서 결국은
나무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경부적합을 해소하고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야가 불법 출입 탐지, 아까 말씀드렸죠. 경보음이 울리든 청각적으로 누군가 펜스를 넘어고 있다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구역이라고 이제 출입 성대라는 말을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제품을 제작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입 제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프로토타입 제작 구역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시면 좋은데 별도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여기 있는 요 사진처럼 이동식 가림막이라도 해당 설비를 가려서 다른 사람들이 시제품 제작하는 그 공간을 보실 수 없도록 최소한 이 정도 조치는 취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제구역과 사무동에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시제품 보관 창고 그리고 서버룸과 같이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사원증 인증뿐만 아니라 질문 인증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인증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원증 인증만 하고 있다. 왜 다른 거 인증은 혼합해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부적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구역 접근 권한 구역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안구역 여러분들이 출입하기 위해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아니면 이메일 이게 아니고 공식적인 승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시제품 폐기 구역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시제품 폐기는 그래도 분해를 해서 잘 파기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 폐기할 때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보통 뭐 시작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폐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보관 창고 내에 있는 뭐 테이블을 위해서 분해를 하고 파기를 하시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반드시 폐기 장소도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해당 출입문에는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비인가자가 그곳을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버룸에 관련된 경부적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버룸 내부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CCTV를 반드시 사각지대 없이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버룸 내에 이제 네트워크 케이블이 엄청 많을 텐데요. 이게 네트워크 케이블에 라벨링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라벨링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케이블을 뽑았을 때 어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경부적합이 나와서 라벨링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서버룸은 농습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온습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최소한 온습도기라도 여러분들이 서버룸 내에 비치를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이 온습도기를 보면서 온습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을 심사원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에 8.1.4 프로토타입 시야 차단입니다. 이 TSAX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호 대상으로 분리된 차량, 핵심 부품 구성 요소 등이 미공개 프로토타입이 외부인이나 권한이 없는 내부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직원의 눈에 띄거나 불법적으로 촬영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방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제품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시제품 만드는 그 공간을 모두 볼 수 없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붙여놨습니다. 이 이미지처럼 최소한 이동식 가림막이라 별도 공간이 없다면 이동식 가림막이라도 준비해 주셔서 시제품 제작할 때는 이 가림막으로 가려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게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통제구역은 반드시 썬팅지 부착이나 또는 커튼 등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그 내부 공간을 보실 수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미적 그 디자인을 또 발휘를 하셔서 중간에 썬팅지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틈새로 이 내부 공간을 볼 수 있다. 이런 경보 적합이 있어서 결국엔 모두가 다 추가로 썬팅지를 부착해서 다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썬팅지를 부착하실 때는 중간에 이 틈새 없이 모두 다
수착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객의 특화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사별로 생산 공정, 부품 창고, 그리고 정자 정보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티삭스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못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 사업장도 있어야 되고 비용도 있어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작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림막으로 인해서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관 창고만은 OEM별로 독립된 시제품 보관 창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관 창고별로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참여자만 OEM별 시제품 보관 창고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제품 보관 창고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원증 인증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사원증 인증을 하고 휴대전화 인증 또는 지문 인증, 안면 인증 등 여러 가지 중복된 인증을 통해서 해당 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기업들은 다 PLM을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PLM 운영하는 곳들은 거의 다 경부수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정보까지도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분리 없이 PLM에서 모든 도면이나 프로세스 정보들을 누구나 공유해서 볼 수 있게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TSX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참여 인원만 해당 프로젝트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정보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특히 도면 정보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해당 시제품 프로젝트 도면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면을 다운로드하고 이제 여러분들 인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도면 다운로드하고 인사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인사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드시 도면 다운로드나 인수할 때는 승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셔서 승인을 받고 도면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수할 수 있도록 이 PLM 프로그램을 변경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된 관계로 급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질문 사항이 올라온 것들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뭐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가급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어 저희 티삭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DQS 코리아는 매년 11월마다 티삭스와 관련된 정기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티삭스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저희 자동차 산업망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번 11월 세미나에서는 VDA 이사 카탈로그 2027년 개정에 대해서 핵심 분석 사항을 다룰 거고, 그냥 요구사항 분석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그러한 예제까지 같이 함께 관련된 정보를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초로 저희가 일정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 DQS 인증 고객사, 그리고 특정 파트너사에 한정해서 저희가 초대를 드리고 있으니, 이제 저희 쪽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저희 임태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문의사항은 저희 장표에 또 관련돼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저희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다음번에는 더 나은 웨비나로 만나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어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